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들이 일단 폭격과 전기 공급 중단으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이 필요한 중환자실마저 가동하지 못하면서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의 신생아 모습입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갓난아이들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신생아실 운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폐혈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진단입니다. 어두컴컴한 마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자 황급히 병원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침대조차 배정받지 못한 어린 환자가 병원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의료진이 호흡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듯 점차 손발의 힘이 풀립니다. 병원은 이미 병실과 다른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사방에 피 흘리는 환자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규모가 큰 병원 3곳이 운영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기와 물자가 끊긴 데다 이스라엘군 폭격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We nearly sure that we are alone now. No one hear us. But we want someone to give us the guarantee that they can evacuate the patient. 급기야 병원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병원이 더는 상처를 고치고 몸을 쉴 장소가 아닙니다. صاروخ بتجازايف علينا وشردنا طلعنا من الشفا كلها وابني استوى فريج ما قدرتش انا اخده معايا ضل في المستشفى مرمي ما قدرتش تعبت خفت. 가자지구 병원 36개 가운데 18개, 의료시설의 3분의 2가 가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대피로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석방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인질 협상 소식을 전해들은 팔레스타인 관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대응을 문제 삼아 협상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처럼 알시파 병원 문제로 인질 협상이 중단됐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속적인 군사 압박으로 인질 석방이 가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견도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 연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상전 이후 대피로 확보가 가능해져 민간인 피해가 되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군사 압박으로 인질 석방도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s there a potential deal? There could be, but I think the less I say about it, the more I'll increase the chances that it materializes. And it's a result of pressure, military pressure, the extraordinary work that the IDF is doing. 전쟁 이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데 반대 뜻을 나타낸 겁니다. And I think so far we haven't seen any Palestinian force, including the Palestinian Authority, that is able to do it.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분명한 선을 그어온 백악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Palestinian Authority is the current leadership on the West Bank. But ultimately, it's going to be up to the Palestinian people to decide their future, who governs them. 미국 정부는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 본부가 있다는 첩보에 동의했지만 민간인과 환자들 머리 위로 총탄이 날아다녀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감액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또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 포기,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깎겠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가 크게 줄인 R&D 예산과 지역 화폐 예산을 복구하고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3만 원권 패스 도입 등을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아낀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벗어나 무턱대고 빚을 내면 미래 세대의 고충만 커질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묻지마 삭감부터 들고 나왔다며 정부 발목 잡기, 수사 방해 목적으로 예산 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고물가, 고금리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우선이 아닌가 봅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 모두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탄핵안과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등 다른 전국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한 터라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거론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인 만큼 법정 시한 준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까지 잇따라 앞두고 있어서 연말 전국은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민주당의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선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상 본회의 의사 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가 된 것이므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할지 심리합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을 주장하고 검찰은 반대하는데 재판을 합쳐서 할지 따로 할지에 따라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선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1심 당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에게 전화해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를 검찰이 확보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을 만큼 내용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은 범행 구조와 피고인이 비슷하지만 위증교사는 완전히 별개여서 합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증인이 동반된 개발비리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을 합치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해 관련성이 있고 하나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한 장본인인 김 씨는 재판이 빨리 끝나야 불안한 지위가 해소된다며 병합하지 말아달란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합쳐지면 1심 선고는 사실상 수년 뒤에나 가능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계속될지언정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은 추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하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도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해 이르면 당일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병합 결과에 따라 여야의 거센 정치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영향을 살펴보는 YTN 연속보도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선 김포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수렴을 주민투표로 할지,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첨예하게 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쏘아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주민투표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도, 김포시의회도, 경기도의회도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포 편입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비용이 최대 1,0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400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메가급 주민투표가 되는 셈인데 투표 시행 여부와 범위를 두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합니다. 장단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를 나누거나 합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김포만 주민투표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투트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지자체의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만 주민투표를 받을지, 서울 시민도 투표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경기도민까지 모두 포함할지가 국회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정치 지형도 변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의석 배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서울시의 편입 거부 여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수단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편입 문제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뜻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포만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편입시켜준다. 그러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후죽순 이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총선을 4개월 앞둔 다음 달까지 편입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이 발의된다면 여야는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 단계부터 여론 수렴 방식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과 정치적 유불리 가운데 무엇이 우선할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냥 김포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입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 잘 되어 있는 도시의 일부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말고 서울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그런 그 편의성이나 문화적인.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10일 전국 소사육 농가에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어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 3주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파리나 모기에 의한 전염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는 럼피스킨. 럼피스킨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추가 확진 사례가 없어 국내 럼피스킨 확진 91건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전국 소사육 농가에서 407만 마리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럼피스킨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모기와 파리 개체수가 줄고 있는 것도 확산 방지에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항체 형성 기간인 앞으로 3주, 혹은 백신 접종 뒤 다시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 사례로 볼 때 앞으로 2주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체가 생성되는데 3주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 동원을 빨리 찾아내서 없애는 그런 방법과
주기적인 소독, 흡혈곤충의 구제, 차단 방역 이런 것들을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중국과 타이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럼피스킨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해 백신 54만 마리분을 확보하는 등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백신 초도 물량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의 호송으로 주요 5개 시군에 빠르게 백신을 전달했고 전국 수의사 2천여 명을 투입해 신속한 백신 접종에 주력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농장 간 이동을 삼가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럼피스킨이 다발하고 있는 서산이나 당진을 비롯한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전파 차단을 위해 의심축이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소독과 방제, 적극 협조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 접종 이후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번 설문 결과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이전 개편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키자 보완 작업에 착수해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보완 방향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수정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에 실린 경제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즐겨 먹던 음식이나 즐겨 사용하던 제품의 양이 이전과 비교해서 무언가 줄어든 느낌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닌데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교묘하게 용량이나 주요 재료의 함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는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들이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 옆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단 몇 그램 줄이거나 화장지 한 롤에 2칸 줄였다 이런 내용들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인플레이션이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제품 용량을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6개월 동안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러시아도 단위당 가격을 포장지에 표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독일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물가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도 함께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가공식품이 아닌 외식 품목의 경우 업체가 꼼수를 부리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는 내용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이 몇 그램 줄었는지, 우엉이 들어가는지 빠졌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외식비 물가는 실제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미래보다 오늘이 절실한 서민, 보험 해약과 약관 대출이 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고물가 부담, 높아진 대출 문턱, 또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보험 관련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올 1월부터 8월까지 보험 해약 환급금은 30조 8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또 아예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보험 효력이 상실되면서 일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역시 같은 기간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인 약관 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데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23%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시중은행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전문가는 서민 삶이 어려워졌다는 걸 잘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은행 등 금융권이 금리와 대출 문턱을 적절히 조정해서 시민들이 보험을 해약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빈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미국 흰 불나방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유충과 성충의 모습인데요. 최근 한강공원 등에 대거 출몰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게 바로 위쪽에 나온 미국 흰 불나방 유충의 모습입니다. 이런 미국 흰 불나방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가로수와 조경수에 특히 큰 피해를 줘서 해충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날씨가 따뜻할 때 관찰이 되다가 추워지면은 폐사하곤 하는데 올해는 가을 기온이 높아서 상당수 개체가 죽지 않고 월동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올해는 이미 상당수 개체가 월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대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신문 중앙일보입니다. 미국에서 그랜플루언서 열풍이 분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그랜플루언서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인플루언서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그랜플루언서는 요리나 건강, 또 추억담은 물론 자동차 수리나 패션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기 그랜플루언서들의 게시물당 그 금액은 우리 돈 4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팬층은 또 다양한데요. 젊은이들이 특히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위 10대 그랜플루언서들의 구독자를 분석해봤더니 무려 74%가 18세에서 34세였습니다. 인생 선배에게 꿀팁을 친근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호응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도 하네요. 11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차타원에서 불이 나 차량 9대를 태워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 택시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불이 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건물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차량용 승강기 입구에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놀란 주민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9대가 불에 타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어둠을 뚫고 주변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택시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불이 난 겁니다. 60대 택시기사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하가 온통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차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불은 차량을 대부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야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침대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역대 어느 해보다도 졸업생 응시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앵수생 응시자가 많으면 최종 성적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또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함께 N수생이 늘면서 수능 시험에 변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며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수능은 졸업생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전체 응시자 50만 4천여 명 가운데 15만 9천여 명이 N수생으로 31.7% 수준입니다. 저희는 3년을 다 코로나로 겪었다 보니까 공부 제대로 못한 아쉬움? 그런 거랑 학교 생활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 때문에 재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환경 변화와 함께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열풍 등 다른 변수도 많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던 8만 9천여 명이 수능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반수생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입시업계에선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능 시험 부담이 줄면서 상위권 대학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고 30년 만에 재수생 비율이 최대, 그리고 반수생도 최대 규모, 심지어 검정고시생도 최대 규모인 것이죠. 11월 16일 날 실제 시험장에서 이 9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최상위권의 의대 열풍도 N수생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졸업생 응시자가 늘면 6월, 9월 모의평가 때보다 점수 변동폭이 커지고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졸업생들의 지분이 정시에서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시보다는 남아있는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N수생 증가와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등 유독 변수가 많은 올해 수능. 본격적인 입시 전략은 시험지를 열어봐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명의가 변경되고 또 이 차를 담보로 누군가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더 간소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을 몬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100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봤더니 이미 명의가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자동차는 아직 A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 차는 이제 A씨 명의가 아닙니다. 대출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준 차량 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한 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자동차 매매업자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하고 내가 놀아놨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A씨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 차량 등록사업소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처럼 차량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제도 개선 전에 차량이 먼저 압류될 수 있어 긴급 구제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 안심주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주차장 이용 요금은 이웃 주민보다도 훨씬 비싸고 주차 자리도 턱없이 모자라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부터 청년 안심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A씨.
주변 시세보다 월세도 저렴한데 새로 주차장까지 짓는다는 소식에 만족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로 내는 8만 원보다 무려 3배 비싼 24만 원을 매달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차비로 24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월세 3배가량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월세가 32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에 살지 않는 이웃주민은 월 4만 원이면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데 정작 입주민은 이보다 6배 비싼 주차비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체 주차 공간 70자리 가운데 자녀도 없고 장애인도 아닌 청년 거주자가 될 수 있는 자리는 겨우 4곳. 이웃주민 몫으로 배정된 자리의 절반 수준이고 앱만 깔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자리보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입주자인데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싼가라는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돼 하고 있습니다. 서울 40여 곳에 있는 다른 청년 안심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민 주차비를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맞췄고 지난해까지 차량이 없는 청년들 위주로 입주시키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심한 배려는 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데 청년이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더구나 청년의 편의를 높이겠다며 올해부터 차량 소유자도 청년 안심주택에 살 수 있게 정책이 이미 바뀐 상황이어서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물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새 물가가 높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품목이 좀 제일 많이 올랐나요? 예, 지금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 우유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14.3%, 지난달 대비해서 14.3%가 올랐고요. 설탕도 17.4%, 아이스크림도 15.2%. 이것은 다 이제 원유, 그 우유의 재료가 되는 원유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커피, 그리고 뭐 빵, 식용유 이렇게 그 소비자분들이 그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 위주로 농식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정부에서 28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평소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그런 이제 농식품의 가격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공식품, 그다음에 이제 외식품,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농수축산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소비하는 뭐 밀가루나 라면, 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외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이제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뭐 배추, 무 같은 농수축산물에도 이제 밀착 관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물가를 좀 관리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생활식품 물가를 좀 잡겠다는 의지가 최근에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실 역대 뭐 어느 시기를 봐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품목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게 50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었고 이런 이 정부가 품목별 관리를 나서긴 했는데 이 뚜렷한 효과를 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이것은 이제 정부가 조금 관리를 하고 좀 점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MB 정부 때의 이제 관리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8년부터 사실은 52개 품목을 정해놓고 밀착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이 그 이후 시행 이후 3년간 그 MB 물가지수라고
인덱스라고 해서 이 52개 품목의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봤더니 한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작 1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들이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물가가 좀 낮게 상승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거둘 수가 없었죠. 지금 이렇게 물가 관리가 계속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슈링크플레이션, 조금 전에 굿모닝 브리핑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계속 커질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품은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 올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제 슈링크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슈링크라는 게 이제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격을 통제하고 이제 점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원료가 이제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즉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좀 못 올리게 되면 비용이 인상했는데 당연히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자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의 가격은 이제 그대로 두고 좀 내용물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단위 용량당 가격은 또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슈퍼에 갔더니 같은 가격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용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굿모닝 브리핑에서 이현웅 앵커가 멘트를 했었는데 화장지 한 롤에 2칸이 줄였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샀는데 우엉이 줄어들고 이런 건 소비자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왠지 예전보다 뭐 초코파이의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하고 용량을 봤더니 예전과 용량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시하도록 하는 법제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아무튼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슈링플레이션까지 일어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7일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종료일입니다. 그러니까 17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뭐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회계년도, 정부의 회계년도는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2024년도 회계년도가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굉장히 이제 협상이 제대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 회계년도 전체에 대한 예산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 임시 방편으로 임시 예산안이라고 하는 45일짜리 예산안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11월 17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후를 위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그 예산안에 대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또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17일 이후에 이제 사용될 예산에 대해서 그 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같은 이제 굉장히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제 오피스가 닫고 연방정부의 오피스가 닫고 공무원에게 임금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이제 임시 업무 중지라고 하죠. 이것을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미국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의 지금 정쟁이 거의 극에 달한 상황이라서 여전히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망을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라고 하는 무디스, 피치,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무디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사는 이미 한 단계 신용등급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디스가 최근에 신용등급을 낮추진 않았는데 그 신용등급 AA에서 이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 단계 강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등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미국에 굉장히 크게 쌓여가는 재정 적자와
그런 연방 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을 조정하거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시 현실화가 돼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데 있어서 무디스까지 만약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면 미국 정부의 이제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시장 금리도 따라서 오르면서 주식도 크게 뭐 하락을 한다든지 하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LG가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 확률 94%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LG는 오늘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우승 축배를 들겠다는 계획이지만 KT는 플레이오프에 이은 마법 같은 재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LG 타선은 갈수록 화력이 세지고 있습니다. 안타수는 물론 홈런과 타점, 볼넷까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4차전까지 팀 평균 타율은 3할 2푼 4리. 상하위 타순 모두 쉬어갈 타자가 없지만 특히 오지환과 박동원, 오스틴이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KT는 타선에 고심이 깊습니다. 팀 타율과 안타수도 LG에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타점과 홈런 생산 차이가 큽니다. 배정대, 황재균이 분전하고 있지만 중심 타자 박병호와 알포드가 아쉽게 날린 기회가 많습니다. 3연패로 막다른 길에 몰린 KT는 선발진 3인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LG 타선을 잘 막은 고용표를 앞세워 5차전에서 승리한다면 쿠에바스와 벤자민이 차례로 출격하는 6, 7차전도 해볼만 하다는 계산입니다. KT 이강철 감독이 피로가 쌓인 불펜 손동현과 박영현을 4차전에 등판시키지 않고 휴식을 줬다는 점도 5차전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고용표 선수 대응은 결국 체인지업인데 직구 타이밍에 우리 자타자들이 체인지업을 얼마만큼 잘 잡아내느냐가 어떤 공격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플레이오프도 업셋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 3승하기 위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3승 1패로 앞선 팀이 우승 트로피를 든 건 17번 중 16차례로 94%가 넘습니다. 내친 김에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는 LG와 물러설 수 없는 KT가 또 한 번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K리그1 최하위 팀 수원 삼성이 수원 더비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며 2부 리그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10명이 싸운 수원 삼성은 놀라운 정신력으로 3대2의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수원 삼성은 전반 14분 카즈키가 퇴장당하며 수적으로 불리한 가운데 싸웠습니다. 전반 30분 우고 고메스가 코너킥 기회에서 먼저 수원 삼성의 골문을 엽니다. 그러나 지면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해지는 수원 삼성은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코너킥 기회에서 아코스티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후반 9분 수원 삼성의 안병준이 중거리 슛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7분 뒤 수원FC는 이영재의 정확한 왼발 크로스를 김현이 헤더로 골을 성공시키며 다시 2대1을 만듭니다. 승부는 교체로 들어간 수원 삼성의 김주찬이 결정합니다. 후반 34분 뮬리치의 패스를 받은 김주찬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점 3점을 따냅니다. 최하위 수원 삼성은 10위 수원 FC와의 승점 차를 3점으로 줄이며 2부 리그 강등 탈출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초반부터 저희 팀의 중심인 카즈킨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굉장히 초반부터 힘든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선수들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2라운드. 수원 삼성은 서울 그리고 강원과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수원FC는 강원, 제주와의 경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최하위는 2부 리그로 바로 강등되고 12위와 11위 두 팀은
K리그 2 팀들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서울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 결승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라이브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7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선 대규모 콘서트가 열립니다. 1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롤드컵 결승전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또 16일에서 19일 광화문 광장에는 게임 쇼박스가 조성되는데 이곳에선 서울게임 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등 시가 지원하는 중소게임사의 게임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1도까지 내려갔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선까지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공기가 더 차가운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 7도 선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겉옷과 보온용품 챙겨주시면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으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전북 무주군 설청봉의 기온이 영하 11.5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이 영하 9.2도, 철원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7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로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호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특히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면서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칠 전망입니다. 또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일인 목요일 수능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뉴스라이드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